전 마라톤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선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사실 이러는 일은 저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비극 속에 근데 희극적인 요소는 이정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네. 먼저 이 사안의 그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2020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한 실업팀에 입단합니다. 여기서 당시 국가대표를 지도하고 있던 A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실업팀의 감독이기도 하죠. 선수는 아마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는 주장합니다. 이 팀에 들어와서 A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A 감독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문신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또 부상 치료를 방치했다고 말이죠. 2020년 여름에 한국 체육사에 또 한 번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기대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당시 체육계의 스포츠 인권과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자 이 선수는 A 감독의 갑질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A 감독의 반응은 그 고발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선수는 주장합니다. 이 팀에 들어온 뒤로 몸에 아픈 곳이 생겼는데 그곳을 치료하는 것을 지도자가 말렸고 심지어 방해했고 부상을 방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량이 남자 선수들의 기량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야 그럴 거면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다른 동료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너는 운동도 잘 못하는데 굳이 이런 걸 먹어야겠니? 라는 회식 자리에서 이런 면박을 주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또 선수에게는 문신이 있었는데 문신을 보면서 네가 깡패냐? 이런 모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죠. 합숙 훈련은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야 이렇게 해서 합숙 훈련이 금지되어 있으니 내가 강원도 고성에 작은 집이 있으니 거기로 가서 훈련을 하자라고 해서 선수들을 끌고 그 현장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한 2m, 한 4제곱미터 되는 공간에 남자 선수 4명이 한 방에서 자야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먹는 것들이 문제였겠죠. 전용 합숙소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궁이에 뗄 땔감을 선수들이 구해오도록 하는데 그걸 또 당시에 고성 산불이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었는데 그 화재 현장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게 하는 일이 있었죠. 육상과는 무관한 일들이 사실 훈련장 합숙 기간에 벌어졌던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A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 훈련은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훈련을 가야만 했던 상황이고 선수들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을 받아서 갔다면 좋은 숙박시설 그리고 괜찮은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합숙 훈련이 금지됐던 상황에서 나는 나를 희생해서 내 사비를 들여서 선수들의 숙박을 해결을 했고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하고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는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너무나 크게 실추됐으니 선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팽팽히 이견이 맞서다 보니까 결론을 쉽게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폭로를 했던 모든 기관들에서 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랬고, 그 뒤에 뭐 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넘기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폭로가 있고 1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여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음으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러고서 8개월이 지나서 최근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선수들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 인정을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모욕적 언사를 한 점,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점, 그리고 부상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지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정부의 A 감독의 징계를 요청하게 되죠. 요즘 선수들이 인권이라는 게 마치 유행처럼 자기가 당한 게 전부 인권의 침해 요소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마라톤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한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스포츠를 지도하다 보면 선수들에게 다소 과한 언사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전환 수술해서 뭐 여자 선수들하고 뛰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70대 노인으로서 성전환 수술이라는 용어조차 알지를 못한다. 이 사건이 굉장히 이례적인 이유는 지도자의 갑질이 의례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폭로하는 선수가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운동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지도자의 갑질은 폭로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지도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은 너무나 좁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선생님을 폭로한 제자가 되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폭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그만둘 각오를 해야지만 사실은 폭로를 할 수가 있고, 운동을 그만둔 다음에는 내가 운동까지 그만둔 마당에 왜 꼭 폭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고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례적인 부분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지도자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 모욕적인 언사들이 다 사실로 인정된다고 해서 징계를 요청한 것이 이 지도자가 연맹 회장으로 있는 관리기관에 요청이 됐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이례적이고 비극적이고 우스운 일이죠. 윤리센터가 그래서 정부의 징계를 요청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또 요청하고, 대한체육회는 해당 도체육회의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도체육회는 해당 육상연맹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그 연맹의 회장이 공교롭게도 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징계를 본인에게 맡긴 거죠. 그렇지만 이 셀프 징계조차 본인은 받을 수 없다라고 징계 절차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나는 축산연맹 회장인데 징계해봐야 아무 이상 없음. 이래가지고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인정을 못하겠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는 규정대로는 한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일이 이 연맹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맹에서 1차적으로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서 징계를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셀프 징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징계가 합당치 않게 이루어졌을 때 자신들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재심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 모든 과정을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언론사를 찾아온 뒤에도 사실 인터뷰를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까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인터뷰를 안 하고 가시면 좀 후회가 되지 않으시겠냐. 근데 절대로 안 하고 싶은 인터뷰를 저희는 할 생각이 없고 그게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아,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 누군가는 또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대답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언론 플레이를 우리가 이제 좀 나쁜 표현으로 많이 쓰지만 믿을 때가, 그리고 기댈 때가 언론밖에 없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 이야기에 사실 좀 마음이 움직여서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라는 그 한 줄, 그리고 징계를 요청합니다라는 그 한 줄을 받기까지 사실상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소송도 걸렸고, 그래서 본인의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을 1억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비극이죠. 선수는 우울증 진단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를 1년 넘게 받고 있고요. 소장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을 때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긴 시간들이라는 게 보이고, 과거에 용인되던 것들이 지금은 갑질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체벌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됐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 침해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권이라는 문제가 대두된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대로 선수들을 지도했더니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선수들이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갑자기 갑질을 한 지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도자들은 늘 요즘 현장에 가면 지도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무서워서 애들 지도를 못하겠다. 뭐만 하면 인권 얘기하고, 뭐만 하면 가혹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선수가 없다. 운동하려는 선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이 달라진 세상을 조금은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선수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상황을 고발을 합니다. 그로부터 그게 사실로 인정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확대 개편되고 더 많은 수사 인력들이 충원되고, 그럼에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수는 결국에는 내 한계, 내 평생에 내가 가장 도달해보고 싶은 그 한계점을 딱 한 번 혹은 몇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그 시기를 이렇게 놓쳐버린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해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